안녕하세요. 인간관계 심리학 11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대인 동기의 개인차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생기는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대인 동기의 개인차의 하위 항목으로 그 대인 동기가 지향하는 목표, 그리고 대인 동기가 와 관련해서 그 행동화되어지는 방식에서 그렇게 두 가지 큰 하위 항목을 살펴볼 겁니다. 보시면 개인 동기에서 이 행동화하는 방식, 이게 하위 목표 중에 두 번째로 살펴볼 내용이고요. 그리고 대인 동기의 개인차와 관련해서 대인 동기의 목표, 지향하는 목표, 개인차 이 두 가지 살펴볼 내용입니다. 그런데 앞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제가 좀 부연 설명해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서 잠시 살펴보고 금방 말씀드린 이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슨 내용이냐 하면 여기 그림에 보시다시피 할로의 대리모 실험 해서 지금 그 할로의 원숭이와 관련된 그런 사진이 있고, 이 옆에 또 이렇게 모자, 아들 같아 보이는데 제 눈에는 어쨌든 엄마와 아기가 이렇게 같이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요 오른쪽에 있는 엄마와 아기 이 모습과 관련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오늘 요거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 내용은 대인 동기에 있어서 왜 사람들마다 차이가 날까? 그 첫 번째 순서상 살펴본 것은 유전적인 요인이 있다. 그와 관련해서 뭐 타고날 때 정서적 반응 패턴, 기질상의 차이가 있다. 이런 것을 이제 살펴봤었고요. 두 번째, 1차 양육자 사이에서 그런 후천적 경험, 즉 학습에 의해서 그것이 이제 차이가 난다. 라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 앞서 인간관계에 대한 성격 심리학적 접근법 중에 정신분석학적 접근, 그 안에서 프로이트, 볼비, 말러, 그리고 행동주의적 접근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내용을 지금 살펴보던 중에, 즉 대인 동기의 개인차가 왜 생기느냐, 후천적 경험, 달리하면 학습에 의한 것이다. 그것에 의해서 성격이 어떻게 발달하느냐, 또는 동기가 어떤 수준까지 발달되어지느냐, 또 그리고 동기의 어떠한 하위 그러한 형태들이 그렇게 충족되어지느냐, 만족되어지느냐, 또는 결핍, 욕구 불만이 되어지느냐,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프로이드 입장, 볼비의 애착 이론, 그 두 가지를 여기서 살펴봤습니다. 인간관계에 대한 성격 심리학적 접근 중에 말러 얘기라든지 말러의 대상관계 이론이라든지 행동주의에서 얘기하는 고전 조건화, 도구적 조건화는 지금 이 활자화된 이 여기에서는 말씀들 소개하지 않았고요. 하지만 그 내용을 설명할 때 제가 그런 부분들을 다 다시금 나름 적용해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페이지는 바로 대인 동기의 개인차가 왜 생기느냐, 바로 볼비가 얘기하는 그런 초기 1차 양육자의 관계 속에서의 그런 경험에 의해서 그 개인차가 생긴다. 와 관련해서 여기서 볼비의 애착 이론 보기 전에 그와 관련된 이제 동물 실험. 볼비는 인간을 대상으로 이제 한 연구고, 이 경우에는 할로라는 사람이 동물을 대상으로 그렇게 한 연구를 가지고 인간의 경우에 한번 적용해보는 그런 예를 말씀드린 중에 제가 이 그림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에 대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 못 드린 것 같아서 오늘 좀 부연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여기 왼쪽에 있는 이 원숭이 이 그림과 관련해서도 우리 동영상도 봤었고, 또 여러분 익히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이 그림과 관련해서 이 녀석이 배가 고플 때는 여기 젖병이 여기 이제 꽂혀 있는 자리인데 여기 가서 젖을 빨아먹지만, 그죠? 그리고 배가 고프지 않을 때는 평소에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이렇게 헝겊이 감겨진 이 대리모에 이렇게 안겨서 지내더라. 그래서 이 신체 접촉, 신체 접촉, 촉각이라는 것이 이러한 1차 양육자의 관계 속에서 결국 성격 발달, 그리고 여기서는 동기가 얼마만큼 충족되느냐, 그 중에서 바로 이게 뭡니까?
신체 접촉에 대한 그런 동기, 욕구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결국 성인이었을 때 사회성, 인간관계에도 영향을 준다. 그런 내용, 그런 측면에서 이제 여기서 본 내용이고 할로우가 실험적으로 원숭이 대상으로 그걸 보여준 것인데, 이러한 신체 접촉이 결여되었을 때 어떠한 문제가 나타나는지는 지난 시간에 여러 가지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이 경우에 먹고 마시는, 원숭이가 저절바는 먹고 마시는 이러한 생리적 동기, 그 메슬로이 동기에 있어서는 메슬로이 욕구 위계 단계에 있어서는 그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기초적이고 하위 단계에 해당하는 그런 생리적 욕구에 해당하죠. 그런데 이 신체적 접촉을 하고자 하는 욕구, 이 동기 또한 그것 먹는 것과 못지않게 그 대등한 생리적 그런 욕구다. 그리고 이런 신체 접촉이 촉각을 통해서 어느 만큼 잘 충족되느냐가 성격 발달,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성인의 경우 뿐만 아니라 원숭이에서도 살펴봤지만 초기 인간의 경우에 뭐 아동기,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그 경우에 다른 개체와의 관계, 사람에 적용하자면 대인관계, 인간관계도 이것이 중차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 얘기를 지난번에 살펴봤었고, 제가 다시 한번 또 복습 겸 말씀드립니다. 이와 이런 할로의 이런 원숭이 실험과 대응해서 지금 여기 보여진 이 그림은 이건 부시맨의 경우거든요. 부시맨 어머니와 이제 아기의 경우를 이제 사진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온라인 검색을 해 보니까 아직도라는 표현이 좀 그런데 부시맨이 한 100여 명 정도 지금 그 살아 계신데요. 근데 부시맨들만 하더라도 우리 뭐 오래전에 부시맨과 뭐 코카콜라와 관련된 그런 영화도 뭐 벌써 수십 년 됐죠. 그런 영화도 나오고 했었는데, 많이 이제 소위 우리가 문명이라 얘기하는 소위 발달된 문명이라는 것에 많이 노출되어 있지만, 어쨌든 그 부시맨들의 생활을 보면은 지금은 어떤지 제가 개인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진에서 보여주는 내용과 관련된 자료들을 보면은 이 엄마가 이 아이를 이렇게 품에 안고 늘 기르면서 이거 한 5살까지, 5세까지도 이렇게 젖을 먹인대요. 그럼 이 꼬마들이, 아이들이 한두 살, 두세 살만 되어줘도 이제 뭐 걸어 다니죠. 걸어 다니고 하는데, 그렇게 엄마 품에서 젖을 빨다가 또 자기도 이제 걸어 다니고, 품을 떠나서 걸어 다니고, 뭐 같은 또래들하고 놀고, 뭐 이렇게 소위 이제 대인관계, 인간관계, 사회 활동을 하다가도, 그렇게 놀다가도 또 뭐 배가 고프다든지 아니면 이제 이 신체적 접촉 욕구, 동기가 생기면 또 엄마 품에 달려와서는 안겨서는 또 젖을 빨고 이렇게 한대요. 그래서 5세까지 젖을 먹이니까 우리 지금 현대인이 생각하기에는 이건 참 너무 터무니없는 그런 양육 방식이고, 그때까지 젖을 빤다는 게 이해가 안 되지만, 이렇게 신체 접촉을 할 때 이 아이들이 할로의 원숭이와 비교해 볼 때 어느 만큼 건강하게 자라느냐, 즉 정서 지능도 잘 발달되어지고 인지지능도 잘 발달되어지고, 말 그대로 신체가 발육하는 성장도 이것이 잘 발달되어지고, 그리고 이런 충분한 신체 접촉이 있을 때 스트레스에 대해서 반응하는, 즉 스트레스에 대해서 잘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신경계, 뇌와 관련된 스트레스 반응 체계라고 하거든요. 체계, 시스템을 얘기하는데, 이것도 발달이 잘 되어지고, 그리고 면역 기능도 이것도 잘 면역계도 발달이 잘 되어지고, 이런 다양한 그런 긍정적인 그런 측면이 있더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부시맨 이제 같은 경우에는 피임을 하지 않고 뭐 이렇게 어떻게 표현할까? 자유롭게 이제 성행위를 하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이 부시맨들이 평생 동안 갖는 아이는 한 4명에서 한 5명 정도래요. 우리 기준으로 봐서 4, 5명 같으면 다자녀해서 뭐 국가에서 그죠? 전폭적인 않더라도 예전에 없던 그런 뭐 지원을 해주고 할 텐데, 뭐 우리에게는 많은 아이의 숫자지만
이 평생 동안 피임을 하지 않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자연스럽다기보다는 자유롭게 그렇게 성행위를 하는데도 네다섯 명 정도가 평균이라는 보면은 우리의 그 어떤 뭐 추적과는 비해서 적게 낳는 편이죠. 왜 이러냐면은 이 한 5세까지 아이가 이렇게 젖을 빨게 되면은 이 젖을 빨는 이 그런 그 촉각, 이런 신체 접촉이 엄마에게 있어서는 계속 모유를 분비하게 하고 모유를 분비하게 하는 그러한 호르몬이 프롤락틴이라고 하죠. 프롤락틴은 모유를 만들고 옥시토신은 모유가 이렇게 분출되도록 하는 호르몬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어떤 프롤락틴이라는 이러한 그 모유 생산과 관련된 이 호르몬이 이 피임 효과를 낳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젖을 빨므로써 엄마는 이제 자연 피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롭게 성행위를 하더라도 한 5세까지 아이가 5세까지 자랄 동안에는 뭐 임신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한 5세 지나서 얘들이 이제 더 이상 젖을 빨지 않으면은 그때 가서 또 임신을 하게 되어진다면은 평생 동안 임신해서 낳는 아이의 자녀 수가 한 4, 5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와 함께 이, 이 부시맨 여성들은 소위 발달된 문명에서 사는 여성들과 달리 부인병, 뭐 자궁경부암이라든지 아니면 자궁암이라든지 뭐 자궁에 생기는 그 육종입니까? 이라든지 그리고 또 뭐 유방암 이런 것들이 이제 발병이 안 된대요. 그리고 또 이분들은 예, 그 뭡니까 menstruation 월경을 하지 않으니까 소위 sanitary 그런 이제 그 menstruation과 관련된 그런 위생용품 그죠 sanitary 그런 용품을 또 사용할 일이 없는 거. 그러니까 엄마도 뭐 부인병과 관련해서 그런 질환이 없으니까 또 건강하고 그리고 자연 환경을 위해서도 그러한 그 생리 menstruation 관련된 그런 sanitary가 필요하지 않으니까 자연 환경도 보호가 되어지고 아이는 충분한 그런 접촉을 하게 되니까 말씀드린 정서지능, 인지지능, 그런 신체적 성장, 그리고 면역계의 기능, 그리고 스트레스, 불안 반응과 관련된 신경계 발달도 건강하게 되어지고 이렇게 일석이삼사조라 할까요? 그런 이득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는 뭐 자유롭게 그렇게 성행위를 하더라도 출생수가 육아의 수가 4, 5명이니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만큼 뭐 무지막지란 표현이 좀 그런가요? 그렇게 많이 낳는 것도 아니고 이러한 그런 그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 이걸 볼 때 지금 이 할로윈 원숭이처럼 극단적인 이런 신체 접촉, 1차 영입자와의 어떤 상호작용, 사회적 경험이 없는 경우에 나타나는 그러한 문제점과 비교해 볼 때 이러한 장점들, 그리고 소위 발달되었다고 얘기하는 우리 현대 문명이 갖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이런 아이의 입장에서도 이런 부분들 금방 말씀드린 신체적, 심리적, 정서적 뭐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엄마 당사자 1차 양육자의 경우에 있어서 그런 그러니까 그 건강 상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것이 지구 환경이라는 문제와도 연결해서 볼 때 이 부시맨들의 이러한 양육 방식이 이것이 우리는 미개인이라 하지만 정말 누가 미개인인가 이런 걸 한번 반문해 볼 만한 그런 자연 친화적인 그리고 자연스러운 그런 양육 건강한 방식이 아닌가 이렇게 여겨져서 이 할로우의 원숭이 실험과 이제 대별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같이 넣어놨었는데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시간을 좀 많이 할애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다시 이런 어떨까요? 양육 방식, 이런 문명, 이런 뭐 자녀 양육과 출생과 관련된 어떤 생활 양식, 문화는 다시 돌아갈 수는 없겠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우리의 지금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어떤 자녀 양육과 관련해서 이런 것들을 좀 적용할 수 있다면은 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 얘기해서 다시 한번 이제 강조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할 내용 다시 돌아와서 대인 동기에 있어서 금방 말씀드린 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러이러한 이유로 개인차가 생긴다. 그럼 구체적으로 그 개인차가 생기는 하위 항목이 무엇이냐? 즉 대인 동기의 목표와 그리고 대인 동기와 관련된 행동 방식 이제 그 살펴보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목표와 관련해서 개인 지향적 동기가 있고 집단 지향적 동기가 있다. 이렇게 크게 나눠요. 즉 우리가 인간관계 할 때 우리에게는 다 목적이 있다. 그래서 뭐 자각하든 자각하지 못하든 즉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또는 만족하고자 하는 충족하고자 하는 욕구 동기가 있다. 그것이 사람마다 다 상이한데 유전적 이유로 또는 후천적 양육과 관련된 그러한 다양성에 의해서 상이한데 그렇게 상이한 개인차 개인 동기에서 개인차를 목표라는 하위 항목에서 볼 때 크게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개인 지향적 동기와 집단 지향적 동기로 나뉘는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 이 부분 대인관계에 대한 심리학적 접근 중에 사회심리학적 접근, 성격심리학적 접근, 그리고 또 인본주의적 접근 중에 인본주의적 접근과 관련해서 자아실현자의 특징이 어떻다라는 거 그때 살펴봤습니다. 메슬로우가 인본주의적 그런 그 심리학자 중에 대표자 중에 한 명이라 했는데 쭉 살펴보는 중에 여기 보면은 많은 사회적 관심을 갖고 있다. 그리고 자율적이다, 민주적이다 이런 것들도 보면 뭐 주인의식이 있다, 주체적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거 다 다시 뭐 살펴볼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딴 것보다도 많은 사회적 관심을 갖고 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네, 여기 대인 동기의 개인차에서 그 목표가 향하는 것이 집단 지향적이냐 요걸 제가 이제 연결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앞선 배웠던 자아실현자의 경우에 어떤 특성이냐를 살펴본 거예요. 왜 그걸 말씀드리게 됐냐면은 우리 그 동기를 좀 전에 그 인본주의적 심리학자 메슬로우의 자아실현자의 특징 얘기했지만 그 메슬로우가 우리의 동기의 발달 단계에 따라 동기의 종류를 분류할 때 발달 단계에 따라 분류하면서 5단계로 그렇게 크게 대별했지 않습니까? 요즘 뭐 또 7단계라 해서 이 상위 단계를 더 세분화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뭐 그것까지는 살펴보지 않았고 그래서 제일 기초적인 단계, 기본적인 단계, 생리적 욕구, 안전에 대한 욕구, 소속, 뭐 사랑, 우정 이런 것들이 포함되겠죠. 그리고 자아 존중감, 자존감에 대한 욕구, 동기, 그리고 자아 실현에 대한 욕구, 동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좀 전에 살펴봤을 때 메슬로우가 자아 실현자, 자아 실현의 욕구, 동기가 삶의 중심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들을 그때 여기 좀 전에 살펴봤듯이 그렇게 뭐한 10가지 넘게 그렇게 소개했는데 그 중에 제가 조금 전에 그렇게 이것과 집단 지향적 동기한 것과 연결시켰던 바로 많은 사회적 관심이 있다라는 그 얘기는 바로 대인 동기에서 개인차 중에 목표와 관련해서 집단을 지향하는 사람들은 이 수준을 향한다는 거예요. 이 수준. 이 아래 수준에 머물지 않고 이 아래 수준의 하위 단계에 머물지 않고 발달 단계가 이 상위까지 갔을 뿐만 아니라 삶에 있어서 당연히 자아실현자도 생리적 욕구, 안전에 대한 소속의 자존감 욕구 이건 말할 필요 없지만 여기까지 발달되었고 삶에 있어서의 주된 어떤 목적이랄까요, 목표랄까요, 대인관계에 있어서 그 욕구가 이것이 주가 되어진다는 것. 바로 이러한 사람을 자아실현자 할 때 그 사람들이 보이는 특징이 메슬로가 얘기한 대로 많은 사회적 관심이 있다. 즉 집단지향적 동기를 갖고 있다는 것. 그에 반해서 개인지향적 동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이 하위 단계에 좀 더 집중돼 있다. 발달 단계로 보면은 이 상대적으로 이 경우보다는 상위 단계까지 가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추측할 수 있고 삶의 그리고 대인관계, 인간관계의 그런 목적이 동기가 부시부식간에 이런 개인지향적 자기 자신을 향한 그런 욕구에 머물러 있다 또는 그걸 목표로 한다. 그래서 이 개인차를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개인과 집단으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개인지향적 동기를 보면은 개인의 발달과 성장을 목표로 하는 동기다 하니까 뭐 이런 것들 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생존하려면은, 그죠? 생물학적으로 또는 심리적으로 생존하려면 이런 것들이 다 충족돼야 될 테고, 소속, 사랑, 우정 이런 것도 필요할 테고, 그리고 자존감도 필요한데, 이러한 것들이 개인 발달과 성장으로 목표로 한다. 소속의 경우도 그렇고, 자존감의 경우도 그렇고, 개인의 발달과 성장을 목표로 하고, 또 그 안에서 우리는 또 타인의 그런 자존감을 성장시키는데 기여도 하고, 그죠? 서로 사랑, 우정을 나누면서 그렇게 우리의 그런 사회성, 그런 발달도 서로 양방향적으로 서로 촉진하지만, 이 경우에는 개인지향적 동기는 개인의 발달과 성장을 목표로 하는 동기다. 그래서 개별성, 자율성, 우울성, 의존성 이런 식으로 개인지향적 동기 안에 이런 것들을 또 하위 그런 동기들로 소개하면서 여기서 개인지향적 동기와 집단지향적 동기가 크게 나눕니다. 물론 이제 집단지향적 동기를 이렇게 향하는 이런 것들이 타인에 비해서 좀 더 강하다. 상대적으로 여기에 많은 비중을 둔다고 해서 개인과 관련된 이러한 것들을 전혀 무시한다. 이런 것들을 개의치 않는다. 그런 의미는 물론 아닐 테고요. 자, 집단 지향적 동기를 보면은 개인보다 집단의 화합과 통합을 목표로 한다.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바로 자아실현자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동기가 부합한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소속감의 동기, 사회적 책임의 동기, 형평성의 동기, 이타성의 동기 이런 것들을 이제 집단지향적 동기 하위 단계로 두고 사람들 간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동기에 욕구 충족에 집중돼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동기에 욕구 충족에 집중돼 있더라. 제가 좀 전에도 소속이나 자존감 얘기를 하면서 혹시 타인과 내가 서로 윈윈하게서 주고받는 경우에는 나 개인의 어떤 발달과 성장도 이루고 또 이제 타인 또는 집단의 화합과 통합을 이렇게 이루는 그런 목표도 성취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집단지향적 해서 소속감이니 여기서 얘기하는 사회적 책임, 형평성, 이타성 동기를 하는 사람들이 이런 것들은 전혀 충족을 무시한달까요? 이런 건너뛰고 이런 것들을 한다. 그런 뜻은 물론 아니고요. 자, 네, 조금 전에 그 자아실현자의 특징 살펴봤습니다만 여기서 보면은 자발적이다, 그죠? 그리고 사생활, 독립, 욕구가 뚜렷하다, 자율적이다, 민주적이다 이런 것들, 이런 것들. 그 이외에도 여기 이런 것들도 효율적인 현실 지각력, 타인을 수용한다 이런 것들도 다 관련되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여기서 개별성 동기, 자율성 동기 이런 것들하고 관련되어지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소속감, 사회적 책임, 형평성, 이타성에서 사회적 관심이 더 많이 또는 거기까지 이제 동기가 발달하는 경우에 여기서 집단지향적 동기고 자아실현자가 보여주는 특징에 가까운 그런 동기다. 여기에서 개인에 있어서 인간관계를 통해서 목표하는 그런 동기는 이렇게 개인지향적 동기와 집단지향적 동기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다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째 대인 동기, 개인차와 관련해서 행동화 방식에 있어서도 좀 차이가 나더라. 그래서 여기 또 하위로 세 차원을 소개하고 있어. 능동성 차원, 수동성 차원. 그리고 접근 차원, 회피 차원, 유지 변화 차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능동성, 수동성은 특정 대인 동기를 충족하게 하는 행동을 스스로 하느냐, 다른 환경에서 하느냐. 그래서 인간관계를 통해서 어떤 욕구를 충족함에 있어서 그래서 내가 자발적으로 하느냐, 아니면 어떤 외부의 어떤 조건, 환경적 요건, 타인도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시작하느냐 이 차이인데 앞서 조금 전에 제가 또 두 번 살펴봤듯이 자아실현자의 특징의 경우에 보면 자율성, 주도적, 주인으로서의 그렇게 어떤 역할을 한다, 심리적으로 독립되어 있다.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 자기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한 지각 자체가 타당성이 있고 왜곡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바로 이 내용하고 이어지는 얘기죠. 그래서 능동적이고 자율적이고 행동을 스스로 시작한다. 즉 주체적으로 하는 경우에 이 경우 보면은
이건 요건 지금 대인 동기와 관련된 이제 행동과 방식의 개인차와 관련된 차원이 아닌데 여기서 능동성, 수동성이라는 것이 아니 동기와 관련된 뭐 동기 심리학 이런 것도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뭐 그런 과목 들어보신 분도 있고 그런 이름도 이제 들어보신 분이 계실 텐데 동기 심리학이라는 데서 보면은 동기의 종류에 뭐 내재적 동기, 외재적 동기,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생리적 동기, 선천적 동기, 뭐 후천적 동기, 뭐그 심리적 동기 이렇게 또 나눕니다. 메슬로 욕구 단계도 나뉘는데 그 중에 내재적 동기, 외재적 동기라는 그런 개념이 있어. 그래서 여기서 능동적이다. 그래서 개인 동기를 충족하기 위해서 행동을 스스로 시작하는 그 주체적인 경우에는 내적 동기와 연결되어진다. 여기에서 제가 요걸 소개하는 겁니다. 자, 대인 동기 개인차에 있어서 요 세 차원이 있는데 요거는 대인 동기 개인차와 관련된 어떤 차원의 항목이 아니라 소위 동기 심리학이라는 곳에서 심리학이라는 분야에서 소위 동기의 종류를 우리가 배웠던 것 플러스 또 몇 가지를 소개하는 중에 그게는 또 성취 동기라는 것이 있고 또 내재적 동기, 외재적 동기라고 나뉘는 이런 동기 분류 종류가 있는데 바로 내재적 동기와 관련되어진다라고 여기서 소개를 해드린 겁니다. 수동성 같은 경우에는 또 외재적 동기와 관련된다고 여기서 소개해드린 것이고 자 내재적 동기는 여러분 뭐 이 내용상 여러분 추측하시길 텐데 내재적 동기 뭐 제가 학생들하고 이제 수업할 때뭐 와닿는 예를 들기 위해서 그런 예가 가장 뭐 만만하고 가장 뭐 피부에 와닿는달까요? 그래서 예를 드는 동기가 뭐냐면은 수업 시간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면 뭐 우리가 뭐 보강을 한다든지 보강 같은 경우에는 또 정규 수업과는 또 성격이 좀 다르니까 참여하는 그런 동기가 좀 다를 수 있겠죠. 아니면 뭐 과제를 하다든지 그래서 그러니까 학교에 나온다는 것이 뭐 소위 공부를 한다는 것이 저는 이제 구체적으로 수업 참여를 얘기하는 것이 하는데 그것이 학점 때문에 즉 지각이나 결석을 하면은 어떤 감점을 받음으로써 그것이 학점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즉 달리하면 점수 때문에 오느냐 그래서 수업 시간에 지금 앉아 계시느냐 아니면 내가 이 과목이 관심이 있어서 내가 주인을 되어서 주체적으로 어떤 동기, 욕구, 어떤 욕구 동기, 내재적 동기, 즉 구체적으로 지적 호기심에 의해서 그렇게 내가 참석하느냐. 그래서 내가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석함으로써 나의 이러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나는 결석, 지각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업 시간 참여해서는 그게 적극적으로 수업에 그렇게 내가 임하느냐. 그렇다면 그것은 내재적 동기고 그게 아니라 뭐 우스갯소리로 학교 안 가면은 아버지, 어머님이 야단치시기 때문에 또는 잔소리 듣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수업 시간에 참석하지 않으면 지각이나 결석으로 인한 감점으로 인해서 학점을 받지 못해서 기대 이하의 학점이나 아니면 소위 F 학점을 받기 때문에 여기 와 앉아 있다. 하지만 수업 시간에 내가 적극적인 그런 참여, 집중도 안 되어지고 지적 호기심이 없다. 이런 경우에 와 있다면은 즉 수업 참여는 그건 외재적 동기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얘기를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흔히 들어보셨겠습니다만 속담 중에 말을 물가로 끌고 갈 수는 있지만 물을 먹일 수는 없다라는 이런 말 들어보셨죠? 자, 말이 그죠? 물을 먹고 싶은 그런 동기가 있다면 우리 뭐 메슬로의 욕구 위계로 얘기하자면은 그 생리 욕구고 또 다른 동기 분류를 얘기하자면은 선천적인 욕구가 될 텐데 이런 욕구가 있다면은 말을 굳이 물가로 끌고 가지 않아도 되겠죠. 그것이 수십리 길이 된다 하더라도 말이 그 물을 찾아서 그렇게 달려갈 거예요. 한데 물을 먹고자 하는 그러한 내재적 동기가 없다면은 그 말을 외재적으로 물가로 고삐를 잡고 끌고 가지만 그 말을 그죠? 말을 붙들고 그냥 물에다 그냥 입을 그죠? 막 밀어 넣는다든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물을 먹는 것도 아니죠. 그러나 외재적 동기에서 물을 먹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수업에 적용해서 얘기를 그렇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이제 예를 드는데 그것처럼 우리가 특정 대인 동기를 충족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사람마다 차이가 나는데 그것이 능동적으로 하느냐 아니면 수동적으로 하느냐 이것이 금방 말씀드린 동기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내재적 동기, 외재적 동기와 관련되어 있고 말을 물가로 끌고 갈 수는 있지만 물을 먹일 수 없다. 이것을 우리의 여기 바로 대인 동기 그대로 적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사람들마다 이렇게 대인 동기에서 이러한 행동 방식의 차이가 능동성, 수동성에 있어서 차이가 나더라 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주에는 두 번째 여기서 소개하는 차원이 이제 접근 회피 차원이에요. 대인 행동을 한 결과, 결과의 긍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느냐 아니면 부정적 측면에 초점을 두느냐 이렇게 여기서 소개하고 있어요. 자, 결과가 긍정적이냐 아니면 결과가 부정적이냐 초점을 두고 대인 동기를 한다는 것. 이것을 제가 또 여기다가 참고로 성취 동기를 넣어놨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기와 관련된 심리학 내용에 보면은 동기 종류를 쭉 몇 가지로 분류하는 중에 이 성취 동기라는 게 또 있거든요. 그래서 성취 동기가 높은 사람과 성취 동기가 낮은 사람의 어떤 그런 행동 패턴, 뭐 여러 가지 특징들을 비교하면서 소개하는데 지금 대인 동기 개인차와 관련해서 접근 회피 차원에 있어서 사람들마다 다르더라 하는 이 접근 회피가 지금 성취 동기하고 관련되어서 제가 또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성취 동기가 지금 대인 동기 개인차의 어떤 하위 항목으로 하위 차원으로 그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여기 참고표를 해놨듯이 자 성취 동기가 높은 사람들은 지금 이제 대인 동기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성취 동기가 높은 사람들은 뭐 사람을 만나는 경우도 마찬가지고 뭐 우리 저는 뭐 주로 만나는 게 학생들이니까 학업과 관련된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우리 24시간 그죠? 자는 것도 수면 욕구, 동기를 성취, 만족하기 위한 행동이니까 우리가 24시간 깨는 동안 다 욕구, 동기 충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어떤 욕구, 동기 충족에 있어서 그 행동의 결과가 긍정적인 측면, 즉 성공과 관련해서 거기에 관심을 두고 행동을 하는 경우를 보면은 그런 사람들은 성취 동기, 성취 욕구가 높은 사람들이고 성취 욕구, 성취 동기가 낮은 사람들은 어떤 행동 이후에 그 결과가 부정적인 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행동을 한다는 것. 제가 또 이제 뭐 학생들 만나면 이제 수업과 관련해서 이제 제가 이제 예를 드는데 성취 동기가 높은 학생들은 이 수업을 통해서 학업을 통해서 수업을 참여를 통해서 A 플러스 예를 들어서 아니면 자기가 기대하는 것 또는 기대 이상으로 그것을 성취하는 어떤 성공, 긍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고 그런 수업 참여라는 그런 행동을 하는데 성취 동기가 낮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수업 참여가 이 수업을 통해서 F 학점을 안 받기 위해서 이 수업을 통해서 과락을 안 받기 위해서 아까도 출석 점수와 관련해서 말씀드렸듯이 출석이나 결석이나 지각을 하지 않음으로써 그런 감점을 안 받기 위해서 즉 부정적인 결과를 회피하기 위해서 또는 도피하기 위해서 그래서 수업을 참여한다. 그렇게 된 경우는 성취 동기가 낮은 사람들이 보여주는 특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그렇다면 이것이 지금 대인 동기 그대로 적용해서 사람을 만나면서 인간관계를 함에 있어서 나가 하는 행동이 그러한 관계를 함으로써 나타나는 그 결과가 긍정적인 측면, 다른 말로 하면 성공하느냐에 내가 초점을 두고 행동한다면 성취 동기가 높은 사람들이 보여주는 대인 동기에 있어서 접근 차원과 관련될 테고 이 내 대인 동기를 통해서 뭔가 부정적인 결과, 달리 하면 실패를 피하기 위해서 내가 행동을 한다면 성취 동기가 낮은 사람들이 보여주는 대인 동기에 있어서의 회피 차원과 관련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서 성취 동기라는 예를 든 거예요. 근데 이것이 또 이게 다 연결되어지죠. 성취 동기가 높은 사람은 대인 동기를 접근함으로써 긍정적인 결과를 위해서 스스로 주인이 돼서 주체적으로 능동적으로 하며 그런 사람들은 내재적 동기에서 움직이는 사람이다. 즉 목마른 말이 물가가 어디 있는지 가르쳐주지 않더라도
물을 먹기 위해서 물가를 찾기 위해서 그 수십 리길을 달려가는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테고 성취 동기가 낮은 사람들은 대인 관계를 통해서 대인 행동을 통해서 부정적인 결과를 피하기 위해서 회피하는 그러한 차원의 대인 동기 개인차를 보이고 그런 사람들은 수동적으로 즉 외재적 동기에 의해서 대인 동기를 하게 된다. 이렇게 연결시켜서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대인 동기의 개인차와 관련해서 능동성, 수동성 차원, 접근 회피 차원이라고 얘기했지만 역시 내재적 동기, 성취 동기의 높다 낮다 이런 것들이 또 그렇게 관련되어지고 여기 능동성이라는 것이 또 접근성하고도 연결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제가 같이 연결해서 말씀드려 본 거예요. 그리고 지금 세 번째도 말씀드려 보자면 또 이것이 또 다 앞에서 얘기한 능동성, 수동성, 접근 회피하고 무관하지 않고 그리고 동기심리학에서 얘기하는 동기 종류 중에 내재적, 외재적, 성취 동기의 높고 낮은가 또 이것이 무관하지 않은데 대인 동기 개인 차원 관련해서 세 번째 차원 유지 변화의 차원이 있다. 현상 유지를 위해서 인간관계를 하느냐 아니면 변화 지향적인 그러한 태도에서 인간관계를 하느냐에 따라 대인 동기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 그래서 현상 유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회피, 좀 수동성하고 관계될까요? 뭐 같다고 얘기할 수 없지만 맥락상으로 그럼 변화를 위한 어떤 인간관계 차원은 접근, 능동성하고 관련된다 할까요? 아까 성취 동기가 높은 경우하고 관련된다 할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뭐 저의 경우를 보더라도 그렇고 변화는 우리가 좀 싫어하죠 일반적으로. 변화 여러분 스트레스라고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 시험 스트레스, 취업 스트레스. 스트레스라면 우리는 부정적인 그런 경우를 흔히 스트레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부정적인 경우. 이건 좁은 의미의 스트레스고 긍정적인 스트레스도 있거든요. 그런 긍정적인 스트레스, 부정적인 우리가 소위 부정적이다 또는 소위 긍정적이다 얘기하는 그 스트레스에 대한 또 그러한 용어가 있어요. 부정적인 스트레스는 디스트레스 그리고 긍정적이라 얘기하는 스트레스는 뉴스트레스를 하는데 즉 스트레스가 뭐 좋은 게 뭐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뭐 취업을 원하는 직장에 취업을 하셨다 아니면 뭐 새로운 만남을 한다 그것이 뭐 동성이든 이성이든 아니면 결혼을 하신다 아니면 자녀를 낳는다 아니면 이사를 한다 더 내가 바라던 어떤 지역이나 바라던 곳으로 또 바라던 어떤 그런 생활 양식이 가능한 어떤 그런 집으로 이사를 한다 이거 다 긍정적이라 얘기지만 그것도 스트레스거든요. 그런 것들 이제 뉴 스트레스를 하는데 즉 변화를 요구를 함으로써 우리에게 어떤 적응을 요구하는 상황은 다 스트레스 상황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바로 이런 변화, 즉 스트레스 상황을 우리는 저항을 하지 그것들을 그렇게 냉큼 그렇게 선뜻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게 변화에 바로 적응적으로 적극적으로 그렇게 대처하는 그 태도 자체가 이제 성취 동기가 높고 내재적 동기가 높은 그런 경우에 이제 그런 변화에 대한 적응, 즉 스트레스에 대한 그런 적극적인 그런 태도하고 관련되는 것이죠. 아까 초반에 그 부시맨의 그 양육 방법과 관련해서 신체적 접촉이 그런 건강한 그런 충분한 그런 그 경우 또 뭐 적절한 경우를 얘기하겠죠. 프로이드처럼 너무 과해서 또 퇴행이 일어나는 그런 경우는 이제 또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그래서 건강하고 적절한 신체 접촉이 우리의 신경계 소위 이제 뇌와 관련해서 스트레스를 잘 견뎌낼 수 있도록 그렇게 발달도 한다고 했는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좋은 변화든 그런 부정적인 변화든 뉴 스트레스든 디스트레스든 이런 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스트레스 시스템 그로 인해서 우리가 나타나는 그런 행동은 변화 지향적인 그런 태도 인간관계에 있어서 그런 태도는 바로 접근 그리고 능동적 그리고 동기와 관련해서 내재적 성취 동기가 높은 그러한 것들과 관련된다. 그렇지 않고 현상 유지를 하는 그러한 태도는 인간관계와 관련해서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뭐 이렇게 접근이나 능동적 그런 차원하고는 좀 대척점이 있다라고 이렇게 여겨지는 그런 경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세 가지 대인 행동의 개인차 관련해서 행동 방식은 세 가지로 그렇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이제 부적응적 대인 동기 보겠습니다. 부적응적 대인 동기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여기서 한 5가지 소개하고 있고요. 강도가 지나치게 강하거나 약한 대인 동기, 그리고 상황에 부적절한 대인 동기, 그리고 비현실적인 대인 동기, 대인 동기 간의 불균형, 그리고 대인 동기의 행동과 방식이 부적절하다 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여기 제가 뭐 구체적인 예들까지 다 활자하기에는 너무 복잡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하위 유형들만 간략하게 이렇게 활자화하고, 구체적으로 1, 2, 3, 4, 5에 해당하는 예들은 제가 좀 참고한 그런 자료를 통해서 좀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 강도가 지나치거나 강하거나 약한 대인 동기가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예를 들면 폭넓은 관계를 가지고자 하는 대인 동기가 너무 과한 사람, 그죠? 또는 의존 동기가 지나치게 강한 사람, 또는 친해 동기가 지나치게 부족한 사람, 이런 것들이죠. 여기서 뭐 의존 동기, 친해 동기 이런 것들은 우리 앞서 그런 대인 동기의 그런 유형과 관련해서 이렇게 분류하는 중에 뭐 메슬로우의 그런 동기 욕구 발달 단계와 관련된 5분류도 있었고, 뭐 생리적 또는 뭐 심리적, 선천적, 후천적 이런 것도 있었지만, 또 대인 동기와 관련된 그런 하위 형태를 얘기할 때 뭐 친해 동기, 그죠? 뭐 또 그러니까 그 여기 얘기하는 의존 동기, 그리고 또 상대방을 이렇게 컨트롤하고자 하는 통제와 관련된 그런 동기, 뭐 이런 것들 쭉 나열하면서 제가 그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동기가 수십, 수백 가지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우스갯소리를 했는데, 바로 여기서 그러한 것과 관련해서 의존 동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지나치게 강하거나 친해 동기가 지나치게 부족한 사람들, 이런 것들이 이제 부적응적 대인 동기 유형 중에 첫 번째, 강도가 지나치게 강하거나 약한 대인 동기다 얘기를 하는 것이고, 뭐 지금 강도가 지나치게 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당장에 저는 프로이드의 그런 그러니까 고착과 그 퇴행이 생각이 나거든요. 프로이드 같은 경우에 우리에게는 무의식적 동기가 있는데, 그것이 1차 양육자의 관계 속에서 그것이 어느 만큼 충족되어지느냐에 따라 성격 발달과 인간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그것이 너무 결여되거나 너무 과잉 충족되어지면 전자의 경우에는 고착이 일어나고 후자의 경우에는 퇴행이 일어난다. 그래서 대인 동기, 즉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서로 상호간에 역동적으로 부지불식 간에 그 충족되지 못한 동기, 또는 과하게 충족된 그 동기를 충족하기 위해서 인간관계를 함에 따라 그것이 그런 갈등을 낳는다라고 했는데, 바로 강도가 지나치게 강한 경우가 뭐 고착, 결여로 인해서 강해진 고착이나, 아니면 너무 과잉 충족되어서 퇴행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지나친 그러한 대인 동기에 해당한다라고 여겨지고요. 두 번째, 상황에 부적절한 대인 동기가 있다. 또 예를 보면은 어른의 위치가 되었어도 의존 욕구, 즉 의존 동기가 지나치게 강한 행동을 보일 수 있다. 즉 나이 어린 후배나 동료들과 일을 할 때는 자신이 좀 더 주도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행동하는 그런 경우가 상황에 부적절한 대인 동기다. 여기서는 또 이제 의존 동기와 관련해서 예를 이제 든 거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의존 동기, 뭐 친해 동기, 그리고 이후에 나올 어떤 동기라는 이름이 붙은 그런 것들은 우리 앞서 본 그런 다양한 대인 동기의 종류가 있다 얘기하면서 쭉 그때 뭐 한 10가지는 아니더라도 여러 개 그렇게 말씀드린 그런 의미에서의 이제 동기를 지금 의존 동기, 대인 동기, 아니요, 친해 동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 이제 세 번째, 비현실적인 대인 동기가 있다. 예를 들면 일시적인 모임에서 깊이 있는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려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동기다. 일시적인 그런 모임인데 거기서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그렇게 형성하고 싶다. 이거는 현실적으로 가능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이제 이해가 되어지고, 예를 들어서 새로 가입한 집단에서 단기간에 중심 위치에서 자기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싶은 사람도 이에 해당된다. 이런 경우는 뭐 지배동기, 우리 앞서 그죠? 지배동기 이런 것도 뭐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러면서 제가 동기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자면은 좀 많아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자, 앞서 말씀드린 바가 있죠, 이렇게 하기보다는 다시 한번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여기 살펴봅니다. 자, 대인 동기에서 다양한 대인 동기가 있다 했는데 생물학적 동기, 뭐또 생리적 동기, 선천적 동기, 후천적 동기, 뭐 심리적 동기, 또 메슬로의 욕구 단계 그런 동기 여러 가지 있었고 여기서 또 의존 동기, 친해 동기, 지배 동기, 성적 동기, 공격 동기, 자존감 동기, 뭐 자아정체성 동기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붙인다면은 더 말할 수 있겠다. 그렇게 얘기했던 걸 제가 조금 전에 그렇게 앞서 우리 다양한 대인 동기 보셨죠?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고 여기서는 강도가 지나친 경우, 상황에 부적절한 경우, 비현실적인 경우 얘기를 하면서 여기서는 그런 의존 동기, 그리고 친해 동기, 뭐 지배 동기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 대인 동기 간의 불균형이란다. 금방 말씀드린 그런 동기들 간에 그런 것들이 서로 균형이 안 맞은 경우 대인 동기 간 불균형은 문제가 되어질 수 있는데 바로 달리 얘기하면 대인 동기의 적절성과 균형이 중요한데 의존 동기, 친해 동기, 지배 동기, 공격 동기, 자존감 동기 좀 전에 봤었던 그떤 동기들 지금 나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동기들 중 어느 하나에만 지나치게 중요성을 부여하는 경우 그것은 부적응적인 대인 동기가 될 수 있다. 여기서는 뭐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뭐 세부적으로 구별하지만 좀 전에 이 지금 대인 동기 간의 불균형이 아까 이게 강도가 지나친 경우를 얘기를 하면서 제가 고착, 퇴행을 얘기를 했는데 그죠? 고착, 퇴행을 얘기를 했는데 뭐 프로이드 같은 경우에 고착, 퇴행을 얘기하면서 주된 것이 이제 성적 동기와 공격성과 관련해서 얘기를 했고 또 뭐 메슬로 같은 경우에는 5단계 그런 동기를 얘기를 하고 여기서는 의존, 친해, 지배, 공격, 뭐 자존감 이렇게 다양한 동기를 얘기를 하는데 어찌되었든 그렇게 나누는 어떤 그 개념이랄까 이런 것들은 뭐 각자 학자들마다 보는 견해에 따라 그것이 다양할 수도 있고 뭐 상이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대인 동기 간의 불균형 이런 것들이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어느 하나에 지나치게 중요성을 부여한다는 얘기는 아까 얘기했던 이걸 얘기하면서 첫 번째 얘기했던 이걸 얘기하면서 고착, 퇴행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소개했던 그러한 보편적인 이론일까요? 보편적인 설명하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고착, 퇴행된 것이 뭐 프로이드의 뭐 성적 공격성 여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프로이드는 이 두 가지만 중심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거기만 적용하지 말고 이렇게 다양한 개인 동기가 있다라고 할 때 의존, 친해, 지배, 공격, 자존감 이런 것들이 있다 할 때 그런 이러한 다양한 동기들 중에 그것이 어느 만큼 교류되었느냐 또는 어느 만큼 과잉 충족되었느냐에 따라 프로이드가 얘기하는 이런 개념을 빌어서 고착이나 퇴행으로 그렇게 보편적으로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5번째 대인 동기의 행동과 방식이 부적절하다. 예를 들어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신의 동기를 강하게 보이는 경우가 그렇다. 대인 동기 행동과 방식이 부적절하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뭐 일시적으로 뭐죠, 뭐 사업상 이렇게 짧게 아주 이렇게 가볍게 만나는 만남도 있고 아주 친밀감과 돈독한 친밀감을 해서 오랫동안 그걸 유지하는 그런 관계가 있고 다양한 인간관계의 종류와 그런 이제 뭐 질적인 차이가 있을 텐데 만나는 모든 사람한테 이런 친해 동기 또는 뭐 의존 동기, 친밀감과 관련된 이런 것들을 충족하고자 한다면 이것도 대인 동기, 행동과 방식이 상황마다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여지는 경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그런 것들을 여기서 이제 부적절한 대인 동기의 예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앞서 대인 동기 간의 불균형과 관련해서 지금 예를 제가 하나 빠뜨렸는데 지금 다시 거슬러 가서 요거 대인 동기 불균형과 관련해서 예를 하나 말씀 더 보태자면은 타인에게 의존만 하려고 하거나 지배만 하려고 하는 동기를 지닌 사람들은 당연히 원만한 관계를 유지 못하겠죠. 그래서 의존을 하려고 하거나 지배만 한다. 이건 뭐 의존과 관련해서 타인으로부터 그런 부분이 적절하게 충족되지 못해서 고착되었다. 뭐 이렇게 얘기해 볼 수도 있을 테고 아니면 지배와 관련해서 너무 과잉 충족되어서 뭐 사람들 만남마다 어떤 지배하려는 이런 동기가 강하게 나타난 거고 뭐 퇴행이다 이런 식으로 프로이드의 그런 개념을 빌려와서 보편적으로 그렇게 설명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러한 부적응적 대인 동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그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냐? 세 가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현실의 대인 관계 속에서 대인 동기를 충분히 충족하는 것이다. 네, 좀 전에 제가 뭐 퇴행 같은 경우에는 충분 이상으로 과잉 충족되어서 일어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이렇게 퇴행과 관련해서는 뭐 우리 프로이드의 성격 발달이 인간관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때 제가 조금 더 부연 설명했었는데, 여기서는 충분히 충족함으로써 이러한 부정적 대인동계 해결한다 한다면은 지금 프로이드 개념을 필요로 하자면은 고착되어 있는 경우라 볼 수 있죠. 즉 특정한 동기에 프로이드는 성적,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성적 공격성 그걸 중심으로 봤지만 여기서 다양하게 얘기하고 있는 이런 동기의 어떤 한 그런 종류에 있어서 그런 욕구가 충분히 충족되지 못해서 고착되어 있다면 그것을 충분히 충족함으로써 이런 부적절한 대인 동기를 해결할 수 있겠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쉽나요? 여기서 얘기했듯이 불행히도 현실에서 이것은 결코 쉽지 않다. 그렇죠. 그런 동기를 충족해 줄 사람이 있을까? 그리고 그것이 과연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충족되어질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뭐 언뜻 드는 생각이 뭐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뭐 여기서 얘기하는 만큼 심각한 경우는 아니더라도 뭐 배려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죠? 뭐 배려해 주니까 나중에 그걸 당연히 여기고 권리라고 생각하더라. 뭐 이런 경우. 그러니까 상대방에 있어서는 어떤 예를 들어서 제가 할 때는 배려를 해준다. 뭐 제가 배려해주는 사람 아니라 우리가 받고 싶은 사람이긴 하지만 어쨌든 제가 이제 배려해준다 할 때 상대방이 제가 하는 어떤 배려 행동, 인간관계에 있어서 배려 행동에 있어서 상대방이 충분히 충족되지 못한 그러한 부분이 충족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와의 인간관계 통해서 이제 욕구 충족이 이제 되어지는 거죠. 충분히 충족되지 못한 부분이. 그런데 그것이 인간관계 하다 보면은 난 배려를 해주는데 나중에는 상대방이 그걸 당연히 여겨서 자기의 권리처럼 그렇게 여긴다. 이런 류의 얘기를 뭐 종종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다면 결국 그런 관계 속에서 제가 끊임없이 언제까지 제가 뭐 성인, 4대 성인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저도 저 나름대로 인간관계를 통해서 기브 앤 테이크 받고 싶고 충족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끝없이 배려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저는 뭐 수준의 사람이 아니라면은 결국 그 인간관계는 계속 건강하게 유지되기 힘들 뿐만 아니라 그 상대방에 있어서는 바로 현실 속에서 그것을 그렇게 충족하는 것이 쉽지 않고 그것이 결국은 실패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렇게 부적응적 대인 동기 해결하는 방법 첫 번째 그것을 충분히 충족한다는 것은 그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아마 여기서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하는데 비현실적일 수 있겠죠. 근데 뭐 굉장히 드문 경우, 상대적으로 드문 경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금방 제가 뭐 4대 성인 이런 걸 얘기를 했었는데 뭐 압법도 법이다 하면서 뭐 독배를 마신 소크라테스 그 안에 뭐 여러 가지 그런 뭐 철학적인 뭐 정치적인 그런 뭐 상황들이 내재되어 있겠습니다만 그런 내용들은 뭐 우리가 지금 얘기하기에는 그렇고 저도 뭐 깊이 아는 바가 없어서 흔히 악법도 법이다 하면서 그렇게 사역을 받아 마신 스스로 마셨다라고 볼 수 있는 건 소크라테스 그리고 뭐 십자가에 매달렸어도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모르는 용서해달라는 뭐 그런 예수의 그런 사례 그리고 뭐 시달타 흔히 부처님이 얘기하는 그 시달타의 그런 행적이나 이런 걸 보면은 그런 분들은 그죠 현실 속에서 충분히 충족하지 못한 그것을 대인관계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는 사람들에게 충분히 그것들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여겨지고 말이 꼬이는군요. 여겨지고 바로 현실에서 그것들을 결코 해결하기 쉽지 않으니까 프로이드의 용어를 빌리자면은 그런 자기도 모르는 무의식적 동기의 어떤 그런 고착된 부분을
해결하고자 하기 위해서 우리가 찾는 것이, 저 같은 사람이 찾는 것이 바로 그런 성인들, 즉 달리하면은 종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 이거죠. 그런데 뭐 종교 같은 경우에도 뭐 금방 말씀드린 그런 아주 바람직한 그러한 어떤 관계가 아닌 저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제대로 하지 못 어떨까요? 종교 생활하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라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끊임없이 그렇게 베푼다 할까요? 그렇게 하면서 이걸 충분히 충족시켜주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성인들과의 만남 아니면 뭐 직접적인 만남이 아니라 소위 뭐 우리 메슬로 욕구 단계에서 얘기하는 용어로 빌리자면은 어떤 영적인 그러한 어떤 욕구 그런 수준에서 충족되어지면 가능할까 하는 그런 얘기하고도 관련되지는 같아요. 자, 두 번째, 대인 동기를 해결하기 위한 부적응적인 대인 동기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두 번째, 스스로 깨닫고 이해하며 의식적으로 조절한다. 이것이 제가 이번 이 인간관계 심리학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 결국 이것이 뭐 저 같은 평범한 사람, 뭐 이것도 저한테는 뭐 쉬운 일이 아니어서 저는 평범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싶은데, 뭐 나의 부적응적인 대인 동기, 인간관계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 문제가 생기는 것이 나의 어떠한 동기, 욕구 충족과 관련되어지는지, 그와 관련해서 내가 메슬로의 욕구 단계를 얘기하자면 어떤 발달 수준에 있으며, 그죠? 그 발달 수준 중에 어떠한 부분이 내 삶의 주요한 어떤 욕구가 되어지는지 나는 모르더라도 부지부식간에 그런 것들을 내가 스스로 발견하고 깨닫고, 어떻게 깨닫죠? 뭐 여러 루트를 통해서 채널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지만 바로 이러한 인간관계 심리학을 통해서도 그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고, 그것을 내가 이해하고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소위 깨닫는다고 얘기할까요? 깨닫고 그걸 가지고 뭐 의식적으로 조절한다. 의식적으로 조절한다. 이것이 앞서 오늘 얘기한 중에 뭐 내재적 동기, 아니요. 내재적 동기 이제 동기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분류고, 이제 여기서 대인 관계에 있어서의 동기의 개인차와 관련해서 얘기할 때는 그것이 뭐 예, 대인 동기의 그 개인차와 관련해서 얘기할 때는 그 행동 방식이 능동적이냐 수동적이냐, 접근 회피냐 유지 변화냐, 그걸 얘기를 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의식적으로 그렇게 능동적일 수 있도록, 그리고 접근 행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식의 행동 방식, 그리고 변화에 적응적으로 그렇게 대처하는 그런 식의 행동 방식이 의식적으로 조절되어진다. 이것이 부적응적인 대인 동기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참 쉬운 일 아니거든요. 이 대인 인간관계 심리학과 관련해서 쭉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중에 대인 동기, 대인 신념, 대인 지각, 대인 사고, 대인 감정, 대인 기술에서 동기, 신념, 지각, 사고, 감정, 기술 해서 이 앞에다 대인이란 말을 붙여서 이런 하위 항목들을 쭉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기술이라는 것이 이게 스킬을 얘기를 하는 것인데, 즉 대인 기술. 그러면 영어로 얘기하자면 이게 interpersonal 스킬 이렇게 아마 번역될 것 같아요. 예. 즉 스킬이 뭐예요? 즉 실제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하느냐, 앞서 얘기했던 행동과 방식과 관련된 구체적인 행동을 얘기를 하는 거죠. 뭐 그 행동과 방식과 관련해서 능동성, 수동성, 접근, 회피, 유지, 변화 이렇게 큰 차원을 얘기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능동적인 것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며, 접근과 관련된 것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며, 변화와 관련된 것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인지 구체적인 이제 행동 방식, 즉 달리하면 우리 어떤 습관화된 행동 방식, 즉 습관화된 모든 행동의 총체를 또 성격이라고 이렇게 이제 개념 정의도 한다고 했는데, 바로 이러한 구체적인 행동이 이제 인터퍼스널 스킬에서 대인 기술에서 다루는 내용인데, 이 대인 기술은 이것은 금방 얘기한 습관 얘기를 했고, 우리 흔히 제가 앞선
시간에도 몇 번 말씀드렸듯이 인간은 고쳐 쓰는 건 아니다 할 때 바로 그러한 것을 얘기할 때 염두에 두고 있는 성격, 잘 고쳐지지 않은 성격, 즉 습관화된 행동, 제2의 천성이라 얘기하는 이 행동은 어떻게 부지불식간에 여기 의식적이라 써놨으니까 그게 대응해서 무의식적으로 성인의 경우에도 말할 것도 없지만 성인의 인간관계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라고 여기지는 상대적으로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여기지는 초기 양육 시기의 1차 양육자와의 상호관계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학습된 바로 습관, 그것들이 총체, 그것이 성격이다 얘기를 하고 바로 그것과 관련된 구체적인 행동들이 행동주의에서 얘기하는 고전 조건화, 도구적 조건화되어서 내가 성인의 경우에도 뭐 간단해도 말할 것도 없지만 성인의 경우에 바로 인터퍼스널 스킬, 즉 대인 기술이 되어진다 얘기를 하거든요. 즉 이기에서 왜 하냐면은 바로 이 구체적으로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떤 동기 충족을 위한 그런 구체적인 행동이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획득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것이 부적응적인 그러한 형태의 개인 동기를 보이는 행동이라면은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바로 우리는 의식적으로 그것을 조절해서 계속 우리 행동 습관을 교정해 나가는, 수정해 나가는 이것이 결국 목표다. 그래서 제가 앞서 서술지식, 비서술지식 얘기를 하면서 스스로 깨닫고 이해한다. 즉 서술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이해해서 이것이 하나의 매뉴얼이 되어서 의식적으로 우리의 무의식적 행동을 즉 비서술적 지식을 계속 수정해 나가는, 거창하게 얘기하면 수행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제가 이제 표현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 의식적인 조절, 즉 내가 스스로 깨닫고 이해하게 된 것들을 매뉴얼 삼아서, 즉 서술 지식을 바탕으로 바로 우리 행동이 무의식적으로, 즉 비서술 지식으로 형성된 고전적 조건화, 도구적 조건화를 역으로 이용해서 우리의 행동을 계속 고쳐나가는 것, 수행해 나가는 것, 인간관계에 있어서 그것이 바로 이런 인간관계 심리학의 목적이다라고 저는 얘기할 수 있고, 금방 이 문장도 그렇고 앞으로 또 그러한 문장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 관련해서 우리의 부적응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알고 깨닫고 의식적으로 우리의 습관화된 무의식적 행동을 끊임없이 노력해서 고쳐나가는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결론을 지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부적응적 대인 동기와 관련해서 해결하는 방법. 이제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다.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과정 속에서 내가 적용, 실천할 수도 있지만 금방 말씀드린 그러한 구체적인 행동 수정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 이후에 배우게 될 뭐 대인 신념, 뭐 대인 사고 이런 거 관련돼서 내가 스스로 깨닫고 이해하기에는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저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부족하거나 충분하지 않으니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이런 스스로 깨닫고 그러니까 이해하고 알고 깨달아서 그것을 의식적으로 조절해서 나의 무의식화된 그러한 습관화된 행동을 수정해 나가는 그런 방법을 전문가를 통해서도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대인 동기와 관련된 부적응적인 경우, 즉 부적응성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이런 세 가지를 소개하고 있고요. 결론적으로 인간관계 방식을 관찰하고, 금방 제가 이 인간관계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결론이 무엇이다 얘기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에서 관련된 내용이었었어요. 그리고 이후에 또 이러한 내용들이 반복해서 나옵니다만, 인간관계 방식을 관찰하고 먼저 객관적으로 내가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겠죠. 그건 이제 이러한 인간관계 심리학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대인 동기를 자각하고, 이게 자각한다는 것이 스스로 깨닫는다. 이게 해당할까요? 그리고 어떻게 불만족스러운 인간관계를 초래하는지 이해하고, 이것이 어떻게, 즉 내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대인관계에 있어서 행동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발견해내고 바로 그러한 부적절한 행동 속에 행동과 관련된 나의 욕구가 무엇인지 이것들을 조절한다. 어떻게? 의식적인 과정을
빌어서 제가 아까 서술지식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앞서 서술지식, 비서술지식에 대해서 제가 좀 정확하게 몇 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서술지식을 매뉴얼로 삼아서 나의 프로이드는 말로 빌리자면은 나의 무의식적인 그러한 욕구, 대인 동기와 관련된 것들을 바로 조절하는, 즉 구체적인 이제 행동, 무의식적 행동을 조절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이 노력을 제가 거창하게 이제 평생 해야 될 어떤 수행이다, 이렇게까지 제가 확대해서 소개해 드렸는데, 이런 노력하는 것이 바로 이 인간관계 심리학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될 또는 해야 될 결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내용은 이제 대인 동기가 끝나고 조금 전에 대인이란 말을 붙여서 대인 동기, 대인 신념, 대인 지각, 대인 사고, 대인 기술 이런 것들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대인 동기는 끝나고 하위 큰 주제 대인 신념에 대해서 이제 보려고 합니다. 이건 주제가 바뀌니까 다음 시간에 이제 볼 생각인데, 이 대인 신념에 대한 정의를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지금 5번째, 다음 시간에 할 내용이지만 바로 이 스키마라는 개념이 나와요. 이게 바로 이제 도식이란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서 도시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도식과 관련해서 대인 신념, 그리고 대인 신념이 결국은 자기 개념, 자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인간관계에 영향을 주는지 그걸 살펴보는 것이 이제 대인신념과 관련된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식이란 거 처음으로 여기 소개한 것이 언제냐면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성격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즉 성격심리학적 접근법을 소개할 때 거기 이제 프로이드 얘기, 볼비 얘기, 말러 얘기, 행동주의 얘기하면서 좀 뜬금없지만 여기서 자아 개념이라는 거 소개했잖아요. 그때 이제 도식을 제가 소개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인 신념과 관련해서 대인 신념의 정의가 무엇인지 얘기할 때 또 도식이 이것들을 대인 신념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는데 이 도식이란 것이 연결되어지고, 바로 대인 신념이라는 것이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개념, 달리 하면 신념이라 할까요?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개념하고도 관련되어지고, 이 자아 개념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다,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즉 인간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성격적 요인이다, 이렇게 이걸 자아 개념을 소개할 때 말씀드렸었어요.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도식 얘기를 다시 여기서 살펴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대인 신념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번 시간 이제 대인 동기는 여기서 이제 일단락 하도록 하겠습니다.